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예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파도가 약간 있네요. 굳이 바다를 본 건 아니지만 배가 흔들리는 것만 봐도 알 수가 있는 일이지요. 제가 근 40년을 바다에서 살았으니 그 정도야 뭐 안 봐도 알 수 있답니다. 그나저나 저 친구는 오늘도 멀미가 심한 모양이네요. 출항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개어내고 있네요. 베트남에서 왔다는 뚜언이라는 친구인데요. 저 친구를 보자니 제가 처음 배를 탔던 때가 떠오릅니다. 저도 처음 한 달은 꼭 저랬거든요. 배멀미 안 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진짜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멀미하기 전에 먹은 것들을 다 개워내고 나도 여전히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구토감이 뇌를 뽑아낼 것 같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계속되거든요. 절대로 나아질 것 같지 않지만 그래도 사람이라는 게 참 묘해서요. 한 달 정도 그러다 보면 웬만한 흔들림쯤은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게 되더군요. 그러니 저 친구도 조만간 괜찮아질 겁니다. 그나저나 오늘은 괜찮아야 할 텐데요. 요새 어항이 영 신통치 않아서 말입니다. 저야 뭐 벌어놓은 돈이 있으니 빈 어창을 안고 들어가도 문제가 없지만 선원들은 안 그렇거든요. 기본급이 나가긴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물고기를 많이 잡아야 거기서 나온 수익금을 분배받게 되고 그래야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들 먹고 살자고 이 험한 바닷일 하는 거잖아요. 저도 그랬답니다.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바다일. 그것도 근해에서 하는 것도 아닌 원양 어선을 타게 될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뭐 저는 사정이 약간 다르긴 했지만 따지고 보면 다 살자고 한 일이니까요. 오늘은 제 바다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여기 올라온 사연들에 비하면 그닥 파란만장한 일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름 듣는 재미는 있으실 거예요. 말로만 듣던 원양 어선에서의 삶이 어떤지 궁금하시지 않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전 60대 초반의 뱃사람입니다. 평생 바다 일을 업으로 살아온 놈이죠. 세계 각지를 떠돌며 오징어나 꽁치, 참치 따위를 잡으며 평생을 지내왔습니다. 그렇게 살다 이제는 우리나라에 정착해 조그만 어선 한 척을 지닌 선주 겸 선장 노릇을 하며 살고 있어요. 운이 안 좋은 건지 제대로 된 가정은 꾸리지 못한 채 독거 노인으로 살고 있지요. 그럴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니었는데 제가 부덕해서인지 기회를 놓쳤답니다. 덕분에 뱃일 안 나가는 날이면 방구석에서 뒹구는 게 전부인 그런 삶을 살고 있지요. 사실 이 채널을 알게 된 것도 그래서랍니다. 할 일이 없으니 유튜브에서 이것저것 뒤지다 사연 채널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되었지요. 처음 그런 걸 들을 때만 해도 사실 좀 비웃었답니다. 세상에 뭐 저런 일이 다 있을까 싶어서요.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평범한 사람이라면 절대 당할 수 없는 일들 천지였으니까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제가 겪은 일도 보통 사람이라면 경험해보지 못할 일이더라고요. 이후 노는 날이면 하루 종일 사연을 들으며 일희일비하는 게 유일한 낙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듣다 보니 불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이야기를 들려드려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요. 그게 재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뱃사람 이야기는 또 새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로선 제 인생 나름 파란만장했다 싶기도 하고요. 제가 대학을 들어가기 전까지는 정말 평범하게 살았답니다. 평범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 적당히 공부하다 적당한 대학에 입학해서 남들처럼 살 거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게 생각대로 되지 않았답니다. 다 저 때문이죠. 제가 대학에 들어갈 당시가 70년대 후반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때 나라가 엄청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이상한 데 잡혀간다는 그런 세상이었지요. 그 와중에 가장 목소리를 내는 이들이 바로 대학생들이었고요. 소위 말하는 데모쟁이 말입니다. 그리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선배들과 사회의 불합리한 부분을 공부하다 보니 어느 순간 그 대열에 합류해 있던 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하게 된 거였어요. 그렇게 데모를 하며 지내다 보니 제가 꿈꾸던 삶과는 거리가 멀어졌답니다. 평범하게 대학을 졸업해 좋은 회사를 취직해 넥타이를 메고 살 줄 알았는데 그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당장 대학 졸업장도 받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어느 순간 제가 제적을 당하게 되었답니다. 그 이야기를 하자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서 부모님에게 너무 죄송했어요. 자식놈이 잘 살기만을 바라는 부모님 기대를 송두리째 무너뜨렸으니까요. 그래도 그때는 그조차도 개의치 않는 불효 막심한 놈이었습니다. 그렇게 대학을 나와서 들어간 것이 전자부품을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소위 말하는 공돌이가 된 거죠. 학생 운동을 하는 친구들 중 저 같은 케이스가 적지 않습니다.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일종의 현장 체험 같은 개념이었거든요. 억압받는 노동자의 삶을 진정으로 이해해야 제대로 된 사회 변혁을 이뤄낼 수 있다는 그런 거죠. 아무튼 그렇게 들어간 공장에서 일과 운동을 이어갔지만 그 기간은 2달에 불과했답니다. 잘린 거죠. 언젠가는 그렇게 될 일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공장에 취업할 때는 보통 학력을 속이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대학 다니던 친구가 공장에 들어온다 하면 누구나 의심을 하는 세상이었으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죠. 평온한 공장에 들어와서는 노동운동이 노존이 하는 것들을 만들어 분란을 일으키는 존재가 저희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력서에도 고졸까지의 행적만 기록하고 취업하는 건데 그게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잘린 거였고요. 짧은 기간의 공장 생활이었지만 제겐 커다란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제 일생의 반려자를 만난 때문입니다. 저보다 3살 어렸던 친구였는데요. 제가 공장에서 쫓겨나고 난 후에도 계속 만남을 유지했습니다. 얼마 안 되는 기간이었지만 신세도 많이 졌지요. 제가 공장을 나왔으니 돈을 벌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집에다가 손을 벌릴 수도 없었고요. 말씀을 드렸다면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고 해도 도와주시긴 했겠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얼마 안 되는 자취방 월세도 밀려 고생하고 있을 때 저를 도와준 친구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답니다. 결국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겨우 20대 초중반의 남녀가 결혼을 이야기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지요. 그렇다고 결혼이 가당키나 있겠습니까? 저야 집에서도 쫓겨나다시피 한 대학 중퇴자였고 여자친구는 시골에서 올라온 가난한 집 딸이었으니까요. 그래도 마음만은 간절했습니다. 물론 간절하다고 해서 결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었죠. 결혼이라는 건 현실이니까요. 우리가 몸을 뉘을 집이 있어야 하고 2사람 먹고 살 돈도 필요한 게 결혼이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자리를 알아보았습니다만 쉽지 않대요. 무엇보다 제 발목을 잡았던 건 역시 학생 운동을 해서 대학에서 제적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고졸이라고 속이는 것도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런 생활이 1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되니 제 스스로가 너무 비참하게 느껴졌답니다. 여자친구의 얼마 안 되는 월급을 갈취하는 무책임한 놈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요즘이야 관련 학과를 나온 전문적인 인재들이 배를 타는 세상이 되었다지만 저희 때는 안 그랬거든요. 특히 원양 어선은 더욱 그랬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릴 테지만 원양 어선을 타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정상적이지 못한 환경에 놓인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적어도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랬습니다. 저 같은 사람, 그러니까 어디 한 곳 오갈 데 없는 사람도 받아주는 유일한 곳이었달까요? 제가 그런 결심을 내비쳤을 때 여자친구가 많이 반대를 했답니다. 원양 어선을 탄다는 건 우리 2사람이 거의 못 보고 살아야 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건 원양 어선의 구조 때문입니다. 원양 어선을 타려면 계약을 해야 하는데요. 계약은 기본적으로 1년 단위로 하게 됩니다. 저희는 그걸 항차라고 말하는데요. 1년짜리 계약이면 1항차, 2년짜리 계약이면 2항차 이런 식으로요. 근데 대부분은 1항차를 계약하게 됩니다. 그렇게 계약을 마치고 육지로 돌아온 후 다시 계약을 하거나 그만타거나 하는 식이죠. 근데 선장이나 항해사, 기관장 같은 사관들이 아닌 경우라면 10중 8구는 계약 연장을 하지 않는 게 보통이에요. 이유는 단 하나, 너무 힘들어서입니다. 사실 벌이로만 보면 쉽게 포기할 수 없죠. 당장 저만 해도 제 친구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 같은 곳에 들어가서 받는 것보다 더 잘 벌었으니까요. 그런데도 다시 계약할 엄두가 나지 않을 정도로 고되고 힘든 게 원양 어선입니다. 그런 걸 생각해보면 전 참 독한 놈이었습니다. 처음에 저를 본 갑판장님이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저 친구 뭐야? 뼈밖에 없잖아. 아무리 사람이 없다 쳐도 너무한 거 아니야? 아이 몰라. 송장 지우게 돼도 나보고 뭐라고 하지 마라. 지금이야 일로 단련된 근육으로 웬만한 바디빌더 못지않은 몸을 가지고 있지만 그땐 진짜 근육이라고는 몸 어디에도 없는 그런 약골이었습니다. 평생 노가다로 단련된 사람들조차도 못 베기고 뻗는 게 뱃일이었으니 갑판장님이 저를 보고 걱정하는 것도 당연했습니다. 그 몸으로 그 긴 세월 버텼으니 제가 생각해도 놀랍긴 합니다만 그땐 어떻게든 버텨야 했습니다. 여자친구와의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그랬는데 그런 결말을 맞게 될 줄을 누가 알았을까요? 다 제 탓이죠. 이제 와서 그녀를 탓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는 달랐죠.
여자친구는 공장에 휴가를 내고 제가 원양 어선에 타기 며칠 전 부산으로 와주었습니다. 저희 배가 부산에서 떠나는 거였으니까요. 요즘에야 다니던 회사에 휴가를 내는 일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전엔 특히 공장에서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작업 반장에게 엄청난 욕을 먹고 왔을 거였죠. 그렇게 부산으로 온 그녀가 마지막으로 저를 달랬죠. 그렇게 가지 말라고 해도 갈 수밖에 없었던 제 마음을 이해하고 나서는 자기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줬고요. 그렇게 그녀와의 밤을 지새우고 나서 전 마음에도 없는 말을 했습니다. 원양 어선을 타는 일은 사실 군대에 가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나쁘죠. 군대라면 휴가라도 나오니 1년에 두세 번은 얼굴도 볼 테고 눈치껏 전화 통화도 할 수나 있지만 원양 어선은 그것조차 불가능하니까요. 너한테 기다리라고는 못해. 그래도 나 열심히 할게. 나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난 영원히 너만 사랑할 거야. 오빤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오빠가 기다리지 말라고 해도 난 기다릴 거야. 그러니 제발 몸 조심히 건강히만 돌아와줘. 그땐 정말 절절했습니다. 하긴 둘 다 어린 나이였으니 그 사랑이 영원할 거라 믿기도 했고요. 그렇게 그녀는 서울로 보낸 후 전 비로소 배에 올라탔습니다. 저희 배는 오징어잡이 어선이었는데요. 500톤짜리 배였습니다. 지금 제가 몰고 있는 어선이 10톤짜리이니 그에 비하면 엄청나게 큰 배지만 사실 원양 어선으로는 그리 큰 배가 아니었습니다. 참치잡이 어선인 경우는 1000톤 혹은 그 이상인 경우도 많으니까요. 생전 처음 배를 탄다는 게 두렵기도 했지만 설레는 마음이 더 컸어요. 이전까지와는 달리 몸을 쓰는 일을 하게 된 때문이기도 하지만 왠지 바닷일이라면 로망 같은 게 있기도 하니까요. 그런 생각은 배가 항구에서 떠나고 10여 분 만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제가 부산으로 내려오고 나서 한 열흘 정도 같이 배를 타시는 분들과 숙소 생활을 했답니다. 일종의 트레이닝 기간이랄까요. 함께 배를 타는 동료들과도 가까워지게 되니 꼭 필요한 시간이기도 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를 타는 사람들은 천차만별이에요. 사업에 실패한 아저씨부터 교도소에서 간 나온 사람, 도통 이유를 밝히지 않는 사람들까지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답니다.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겠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처음 만나게 되면 일종의 서열 다툼을 하게 마련이지요. 근데 거기는 안 그랬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건방을 떨지도 않았고 학벌이 높다고 거만을 부리지도 않았죠. 모두 다 인생의 마지막에서 선택한 뱃일이라는 생각에 절로 겸손해지나 생각했답니다. 저희 상사인 가판장님과 항해사님께서도 친절하셨으니 어린 마음에 일할만 하겠구나 했지요.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배가 떠나면서 사람들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우리나라가 동방 예의지국이라는 건 우리나라 안에 있을 때뿐이더라고요. 배가 육지를 떠나 바다에 접어들자마자 들리는 건 오직 반말뿐이었거든요. 이것도 순화시켜 말씀드린 거예요. 나이가 적건 많건 똑똑하건 무식하건 다 상관없었답니다. 거기선 누구나가 다 그냥 선원일 뿐이었으니까요.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 쌍욕을 먹어야 하는 그런 신세였죠. 그럼에도 그 누구도 불평을 하지 않았어요. 다들 자신의 처지를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들을 말도 있었고요. 원양 어선 내에서 말 안 들어서 쥐도새도 모르게 바다에 버려져도 누구 하나 상관 안 한다는 그런 말 말입니다. 다 물색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였어요. 아무리 대한민국의 법이 와닿지 않는 먼 바다라고 해도 그런 일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아주 틀린 말 역시 아니에요. 당장 저도 제가 타고 있는 배에서 3사람이 죽어나간 걸 봤으니까요. 하나는 자기가 바다에 뛰어든 케이스였고 둘은 밧줄에 걸려서 혹은 파도에 휩쓸려서 빠진 케이스였답니다. 구할 수 있지 않겠냐고 생각하시겠지만 남태평양의 파도는 저희가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흔히들 하는 말로 집채만한 파도라고들 하잖아요. 정말이거든요. 그런 파도에 휩쓸리면 아무런 방법이 없답니다. 잡설이 길었네요. 아무튼 저희들은 진짜 온갖 쌍욕을 들으며 일을 했습니다. 처음엔 도저히 참을 수 없을 것 같다고 느꼈지만 그것도 지내다 보면 인이 백이더라고요. 사실 진짜 괴로운 건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탄 배가 오징어를 잡으러 가는 곳이 아르헨티나 근처 남태평양 부근이었어요. 그 먼 곳까지 가서 오징어를 잡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겠냐 싶으시겠지만 찾는 사람이 많으니 국내에서 잡히는 오징어만으로는 수요를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국내에서 잡히는 오징어는 사람들 입으로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소진이 됐거든요. 근데 오징어가 필요한 것이 그뿐만이 아니었답니다. 오징어가 쓰이는 곳이 참으로 다양하더군요.
화장품 재료로도 쓰이고 사료 재료로도 쓰이는 등 여러 곳에서 오징어를 원한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지구 반대편까지 가서 오징어를 잡아야 싶겠지만 이유가 있었어요.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들이 특별히 오징어 소비를 하지 않다 보니 우리 바다에선 볼 수 없는 수많은 오징어들이 살고 있었답니다. 잡지 않으니 남아도는 거죠. 진짜 상상 이상으로 많은 오징어들을 잡을 수 있답니다. 우리 바다에서 잡은 것의 몇 배, 아니 그 이상의 수확이 가능하다 보니 그 먼 곳까지 가는 거였죠. 문제는 거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랍니다. 저희 배가 시속 10노트 정도의 속도를 지닌 배였는데요. 노트라는 건 바다에서 쓰는 용어로 킬로로 환산하면 2킬로가 좀 안 돼요. 엄청 느린 거죠. 1시간 내내 달려도 20km를 못 가니까요. 그 속도로 24시간 내내 달려서 목적지인 아르헨티나 근처까지 가는데 대충 50일 정도가 걸려요. 진짜 지겹더라고요. 뭐 그런다고 그 동안에 마냥 노는 것도 아니지요. 그 50일 내내 배에 녹을 벗겨내고 어업 준비하고 그런 걸로 시간을 때운답니다. 그래도 지겹긴 해요. 너무 지겨워서 죽겠다는 말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랍니다. 사실 그건 그냥 맛보기 수준이고요. 진짜 고생은 그런 수준이 아니었답니다. 적도 부근의 바다를 지날 때면 말 그대로 찜통 안에 갇히는 느낌이라 숨이 턱턱 막히기도 했고요. 생전 처음 보는 거대한 파도를 맞을 때면 이러다 죽는구나 싶어 공포에 떨기도 했답니다. 물론 저희 같은 초짜들이나 그랬지 노련한 사관들은 무덤덤하긴 했습니다만 그것뿐이면 말을 안 합니다. 먹는 것 씻는 것 등은 또 어찌 그리 불편한지요. 몇 달을 육지에 정박하지 않고 하는 작업이다 보니 30명에 가까운 선원들의 식량은 대부분 냉동식품이거든요. 요즘이야 냉동식품의 질이 좋아서서 해동만 하면 이게 냉동된 건지 하겠지만 저희 때는 어디 그랬을까요? 냉동파, 냉동 양파 이런 건 그래도 양반이었어요. 냉동 김치 드셔보셨어요? 이건 김치도 아니고 그렇다고 배추도 아닌 것이 진짜 제가 뱃일을 오래 하면서 그런 생활에 익숙해졌다고 해도 그래도 냉동 김치만은 적응이 안 될 정도였답니다. 식수가 귀하니 씻는 거야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이야기는 너무 많아서 이 정도로 할게요. 그렇게 도착한 아르헨티나 바다에서 오징어 잡이라는 걸 했어요. 사실 잡는 방식은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대낮같이 불을 밝히고 낚싯줄에 야광찌를 묶어서 수십 미터 더 아래로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몇 마리나 잡겠냐 싶겠지만 취미로 하는 낚시꾼들처럼 두세 개를 쓰는 게 아닙니다. 잘 모르실 테지만 조상기랑 기계로 끌어올리는 건데 쉽게 생각하면 그물로 던져서 잡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잡습니다. 그게 또 사람 미치게 하는 작업이랍니다. 집어등 불빛은 뜨겁지 오징어들은 발악을 하며 먹물을 내뿜지 작업 도중 끊임없이 몰려드는 거대한 파도에 대한 공포까지 겹치는 순간이면 새삼 거기가 지옥이구나 싶어질 정도입니다. 그래도 결국 거기도 사람 사는 곳이긴 합니다. 한 몇 달 그리 살다 보면 어느새 무덤덤하게 일만 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게 전부라면 한번 원양 어선을 탔던 선원들이 많은 보수를 마다하고 재계약을 포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일이 고되기는 해도 그만큼의 대가가 따르니까요. 그런데도 수많은 선원들이 한 번 하고 나면 계약을 망설이는 이유는 역시 외로움 때문 아닐까 싶어요. 참 속 편한 소리 한다 싶으실 테지만 원양 어선에서 느끼는 외로움은 일반적인 그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중노동에 지쳐가는 건 몸만이 아니거든요. 몸이 지치는 만큼 정신 역시 허약해져 간답니다. 어디에 눈을 돌려도 똑같기만 한 바다, 일에 지쳐 대화하는 것조차 잊어버린 사람들, 잠자리에 누울라 치면 수시로 흔들어 깨우는 바다의 소음을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엔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하나 싶은 순간들이 밀려갔다 밀려옵니다. 그렇게 몇 달을 이어지게 되면 정상적인 사고조차 불가능해지기도 하고요. 요즘으로 치면 쪽방 같은 잠자리의 불편함은 거기에 비하면 양반이랍니다. 그렇게 3달을 눈 뜨면 오징어를 잡고 눈 감으면 자고 그러다 깨서 외로움에 허덕이며 살았습니다. 오징어 성어기가 5월부터 7월인 게 다행이었죠. 물론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징어 잡이가 끝나면 다시 꽁치를 잡으러 가야 했거든요. 저희가 일하는 남태평양에는 꽁치가 별로 없어 북태평양으로 가야 하는 일정이었습니다. 그게 또 1달 반이었네요. 북태평양으로 가는 길은 역시나 남태평양으로 향할 때처럼 지루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도 한 3달 일했다고 나름 어부인 양 자부했습니다만 이게 착각이었습니다. 오징어 잡이는 꽁치 잡이에 비하면 신선 노름 수준이었으니까요. 계속 이야기가 길어지네요.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꽁치잡이가 시작되면 잠을 거의 못 자요. 그물잡이라 힘도 더 들고요. 한 그물에 평균 400톤의 꽁치가 걸려 올라오는데요. 이걸 하루에 수차례 반복을 해야 합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보다 많이 잡기 위해서죠.
북태평양 꽁치 성어기가 9월부터 10월까지거든요. 그 3달 동안 최대한 많은 꽁치를 잡아야 하니 잠이고 뭐고 없는 거죠. 후반 작업도 힘들고요. 그 3달은 거의 인간의 모습이 아니에요. 온몸에 꽁치 비늘이 도배가 된 상태에서 제대로 씻지도 못하니 냄새가 장난 아닙니다. 저희들끼리야 잘 모르지만 아무튼 그 상태에서 쪽잠을 자면서 사는 그런 구조입니다. 새삼 오징어 잡이가 그리워질 정도의 강도랍니다. 진짜 어떻게 버텼는지 신기할 정도였네요. 지금이라면 억만금을 준대도 못할 때지만 그땐 했습니다. 그렇게 번 돈을 그녀, 아직 이름도 말 안 했네요. 지영이한테 보냈답니다.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원양 어선 선원들은 기본급에 보합이라고 불리는 인센티브를 받는답니다. 사실 기본급은 생각보다 적어요. 제가 처음 받은 기본급이 3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걸 모두 지영이한테 보냈답니다. 지영이가 왜 그 돈을 자기한테 보내냐고 뭐라 했지만 제 입장에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답니다. 사정이 있어 결혼을 못했지만 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에 비하면 적긴 했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 보면 적은 액수는 아니었어요. 무엇보다 원양어선 선원들에게 중요한 건 기본급이 아니었거든요. 저희가 왜 그토록 죽자고 그물을 당길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많이 잡으면 그만큼 버는 돈이 늘어나서랍니다. 배를 탈 때야 기본급만 받지만 모든 일을 끝내고 국내로 들어오면 그동안 잡은 물고기들을 팔아 생긴 이익금을 직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받게 되는데요. 이게 월급보다 훨씬 더 많거든요. 상황에 따라 다른데 평균적으로 보면 월급의 서너 배는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따져보면 제가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보다 훨씬 더 잘 벌었던 거죠. 아무튼 그렇게 지옥 같은 1년을 보내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1년 만에 지영이를 보자 어찌 그리 반갑든지요. 지영이가 너무도 달라진 제 모습에 눈물을 터뜨렸지만 겉모습이 뭐가 그리 중요할까요? 정말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서 중간중간 포기할까 싶은 날들의 연속이었지만 지영이를 보니 그 시간들이 무의미한 건 아니다 싶었거든요. 얼굴이 이게 뭐야. 그 뽀얗던 사람이 이젠 흑인이라고 해도 믿겠다. 그렇게 힘들었어? 아니, 할만했어. 우리 마누라는 그새 더 예뻐졌네. 몰라.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을 왜 나한테 다 보내? 그럼 어디로 보내? 남편이 돈 벌면 원래 마누라한테 주는 거잖아. 설마 지금 그 말 나한테 청혼하는 거야? 청혼은 아니야. 좀 더 자리 잡으면 그때 할 거야. 그래도 이 돈은 네가 받아. 최소한 네가 공장 다니면서 힘들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내 의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모으지 말고 써. 지영이가 제가 보낸 기본급을 꼬박꼬박 모아놨더라고요. 한 푼도 안 쓰고요. 그러라고 보낸 게 아니었답니다. 전 그저 지영이가 좀 더 편해지길 바랬어요. 그 정도 돈이면 굳이 공장에 다니지 않아도 될 것 같았고요. 근데 지영이는 그럴 수 없다더군요. 내가 그 고생을 하면서 번 돈을 어떻게 쓰냐던 아이였어요. 그래서 더 사랑스럽고 그런 아이였으니 철석같이 믿었던 거였죠. 사실 제겐 계획이 있었습니다. 좀 늦어지긴 하겠지만 제대로 자리를 잡은 뒤에 지영이한테 청혼을 할 계획이었답니다. 그걸 위해서 지영이 몰래 준비하는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당장 이야기하진 않았습니다. 나중에 팡 터뜨려서 지영이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었으니까요. 지영이와 보내는 시간이 한 달 남짓이었습니다. 근데 지영이가 공장을 다니니 하루 종일 같이 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어차피 제가 보내는 돈이면 공장에서 받는 월급보다 훨씬 많았으니 공장을 다닐 필요도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꼬셨답니다. 지영아, 너 이제 공장 그만둬. 공장을 그만두면? 알잖아, 오빠. 나 시골 부모님도 챙겨야 돼. 그래서 공장 못 그만둬. 그래서 내가 돈 보내잖아. 앞으로는 계속 월급도 늘어날 거야. 그러니 그 돈이면 넉넉하지는 않아도 생활은 될 거고. 내가 이 돈을 어떻게 써? 안 돼. 안 되긴 뭐가 안 돼. 나 그러라고 돈 버는 거야. 오빠 또 배 탈 거야? 그래야지. 뭐 그래야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난 어쩌고. 매번 오빠 보고 싶어 죽겠는데. 지영이는 내가 1년 배를 탄 것으로 바닷일을 그만두는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사실 그런 고민을 수도 없이 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지영이와의 미래를 제대로 만들려면 제가 계속 배를 타는 것이 가장 확실했거든요. 물론 그 때문에 제가 지영이를 외롭게 만든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 정도 희생은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제 계획대로라면 한 5년, 늦어도 7, 8년이면 제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지영이는 아니었나 보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지영이도 서로에게 못할 짓을 한 거였어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지는 세상 이치를 몰랐던 거죠. 어리석었죠. 전 사랑이라는 게 영원히 가는 것인 줄 알았으니까요. 저희 만나고 처음으로 의견이 달라 때론 삐치고 또 때론 울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지영이가 제 뜻을 받아주었습니다. 고마웠어요. 오빠 생각이 그렇다니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힘들면 언제든 돌아와. 우리 미래도 중요하지만 난 당장 눈앞에 오빠가 있는 게 더 좋으니까. 알아. 그래도 조금만 참아. 그리고 말한 대로 공장은 그만두고. 알았지? 사실 지영이가 공장을 그만두지 않는다고 제가 어쩔 수도 없었습니다. 저 먼 남태평양에서 달려올 수도 없었으니까요. 어쩌면 지영이는 말만 그렇게 하고 공장에 계속 다닌 건지도 모릅니다. 제가 번 돈을 허투루 낭비하기 싫어서였죠. 아마 3년은 그랬던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걸로는 그래요. 결국 지영이가 저를 사랑한 기간은 그 정도쯤이었을 겁니다. 전 그것도 모르고 20여 년을 지영이만 보고 살았고요. 바보 같지만 다 제 탓이죠. 그놈의 욕심이 뭔지. 오래만 하고 간둔다고 다짐하기를 수차례 마침내 제가 목표하던 바를 이루었습니다. 딱 7년 걸렸어요. 제 나이도 30이 넘었고 지영이도 30을 목전에 바라보던 때였습니다. 지영아, 우리 결혼하자. 남태평양 파푸아 뉴기니 해상에서 거대한 참치를 잡고 돌아온 제가 지영이한테 마침내 청혼을 했습니다. 저 하나만 보고 좋은 시절을 다 흘려보낸 지영이한테 너무 미안한 마음이었지만 그 세월 동안 서로 간에 믿음이 있었던지라 어느 정도는 합의된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제 말을 듣고 지영이가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답니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왔는데 제가 김칫국을 너무 많이 마셨더군요. 결혼? 꼭 그래야 돼? 그냥 지금처럼 살면 되잖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난 그걸로 좋게. 아이, 그래도... 전에 오빠도 그랬잖아. 오빠가 나 아내로 여겨서 돈 다 보내는 거라고. 아니야? 아이, 당연히 그렇지. 그러니 내가 매달 월급을 다 보내는 거지. 그래도 이젠 나이도 있으니 정착하는 게 맞지 싶어. 그래서 말인데 그간 숨겨왔던 비밀 보따리를 터뜨리려고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면 지영이가 안심하고 웨딩 드레스를 입지 싶어서였어요. 근데 그럴 수 없었습니다. 오빠 미안한데 나 지금 약속 있어서 나가봐야 돼. 오늘 좀 늦을지도 몰라. 친구들이랑 한 약속이라. 이야기는 다음에 해. 나 다녀올게. 그렇게 지영이는 채 이야기를 끝내지도 않고 불이 나게 나가버렸답니다. 예상 밖의 상황에 많이 놀랐답니다. 결혼을 안 하겠다는 것도 그랬지만 1년 만에 온 저를 두고 약속을 나가겠다는 모습도 그랬어요. 그전까지는 지영이가 제가 귀국한 기간에는 거의 제 곁에 붙어 있었거든요. 물론 꼭 그래야 한다는 법은 없지만 오랜만에 보니 서로를 더 그리워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나간 지영이는 새벽이 다 되어서 들어왔습니다. 게다가 술이 떡이 되어서 들어오기까지 했어요. 기분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결국 잔소리를 하고 말았답니다. 무슨 술을 그렇게 마셔? 그리고 왜 그렇게 늦게 들어오는 건데?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어. 그러다 술도 먹다 보니 이렇게 됐네. 미안. 미안하다면 다야? 내가 너 기다리다 밤새 한 잠도 못 잔 건 어쩌고? 그 말이 그렇게 화를 돋을 일이었을까요? 겨우 하루 가지고 뭘 그래. 난 평생 오빠 기다리다 못 잔 사람이야. 난 겨우 하루잖아. 근데 오빠는? 됐다. 그만하자. 그러더니 토라져서 나가버렸답니다. 그리곤 들어오지 않더군요. 그나마 전화를 걸어준 게 다행이었습니다. 미안. 나 이런 기분으로 오빠 못 보겠어. 당분간 친구 집에서 지낼게. 뭐라 말할 틈도 없었습니다. 그리곤 전화를 끊었으니까요. 그렇게 소식을 끊은 지영이는 사흘 만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미안. 오빠한테 그러는 게 아닌데. 내가 그간 외로워서 그랬나 봐. 그래도 그러는 게 아니지. 오빤 그 고생을 하고 왔는데. 아니야. 내가 더 미안하지. 네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도 안 하고. 아니야. 아무튼 우리 화해하자. 오빠 조만간 또 나가야 할 거잖아. 아니야. 나 이제 그만하고 다른 일 알아볼까 싶어. 그게 무슨 소리야? 오빠가 여기서 무슨 일을 해? 대학 중퇴에 전과까지 있는데 그냥 바다로 가. 이젠 경력도 붙어서 월급도 많잖아. 아이, 지영아. 그간 내가 보낸 돈이랑 그리고 내가 좀 모은 돈 합하면 그러면 조그만 가게 자리 하나 정도는 알아볼 수 있지 않겠냐고 말할 참이었습니다. 근데 지영이가 날카롭게 반응을 하는 통에 채 그 말을 못 꺼냈습니다. 모아둔 돈이 어딨어. 나 오빠가 시킨 대로 공장 관뒀어.
오빠가 보내준 돈으로 시골 부모님 봉양도 하고 나도 쓰다 보니 그 돈으로도 버겁더라. 오빤 나가 있으니 모르지만 요새 서울은 웬만큼 돈으론 버티기도 힘들어. 그러니 오빠 몇 년만 더 하자. 나도 이제 다시 일할 거고 오빠가 보내준 것까지 모으면 우리 그걸로 뭐라도 할 수 있을 거야. 사실 좀 놀랐습니다. 전 지영이가 그 돈을 모아뒀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비록 공장은 그만뒀어도 다른 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더군요. 아이, 그래도 얼마는 있을 거잖아. 아이, 그 정도면 돼. 오빠 미안한데 없어. 오빠가 고생한 건 아는데 사실 그 돈이 풍족하게 쓸 정도도 아니고. 그러니 제발 내 말대로 하자. 몇 년만, 진짜 몇 년이면 돼. 그 일로 또 다투고야 말았습니다. 따지고 보면 옹졸한 제 탓이었어요. 제가 쓰라고 줘놓고 왜 그걸 다 썼냐고 화를 내는 격이었으니까요. 결국 전 청혼과 함께 말하려 했던 이야기를 풀어놓지 못했어요. 그때라도 했어야 했는데 저도 감정이 너무 상했던 거죠. 그리고 열흘 뒤 다시 배를 탔습니다. 중간에 두어 번 기착지에서 전화를 하긴 했는데 지영이가 전화를 안 받더군요. 전 분명 시차를 계산해서 집에 있을 법한 시간을 택한 거였는데 무슨 일인지 전화를 안 받대요. 결국 그렇게 1년이란 세월을 날렸습니다. 그 사이에도 월급은 꼬박꼬박 지영이의 통장으로 들어갔고요. 오빠 고생했어. 나 진짜 오빠 보고 싶었어. 지난번에 우리가 다툰 것은 까맣게 잊었다는 얼굴이었습니다. 놀라운 건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지영이가 조그만 카페 사장이 되어 있었답니다. 꼭 보여주고 싶었어. 사실 오빠가 준 돈 이 가게 마련하느라 쓴 거였어. 작년에 한참 마무리 중이었는데 오빠 놀래켜주려고 말 안 한 거였고 1년 동안 나 많이 원망했지? 미안해. 그랬으면 말을 하지. 난 그것도 모르고. 참 옹졸한 남자였죠. 지영이가 그런 준비를 한 줄도 모르고 내심 원망하고 있었던 제가 그리 못나 보일 수 없었습니다. 괜찮아. 나도 잘한 거 없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우리 둘이 몇 년 노력하면 진짜 제대로 살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오빠도 몇 년만 더 고생해. 그렇게까지 나오니 제가 서운해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지영이 말대로 까진 몇 년 더 배를 탄다고 문제가 될 것도 없었고요. 어차피 서로 사랑하는데 그게 뭐 문제일까요? 사실 육체적으로는 고되지만 경력이 쌓이면서 일 자체를 기피할 이유는 없었어요. 버는 돈도 늘었고 베테랑이라는 이유로 대접도 잘 받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지영이 말대로 5년을 더 일했습니다. 거기서 일을 접고 국내에 정착을 했어야 했는데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풍을 맞으시면서 집안 사정이 어려워졌거든요. 제가 평생 불효를 저질렀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또 배를 타야만 했던 거고요. 미안해. 아무래도 한 몇 년은 더 해야 할 것 같아. 그래도 자기한테 보내는 돈은 그대로일 거야. 늘어난 액수만큼 엄마한테 보내려고. 괜찮겠지? 일순 서운한 표정인 듯 했지만 금세 원래 모습을 보이더군요. 당연히 괜찮지. 그나저나 우리 여보 또 몇 년 더 고생해서 어쩌나? 진짜 딱 5년만 더 하고 우리 같이 살자. 알았지? 그렇게 5년을 더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습니다. 20대 중반의 청년이 40대를 훌쩍 넘긴 중년이 되도록 떠돌아다닌 인생이었어요. 사실 그 즈음엔 이게 제 천직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적지 않았습니다. 뭐랄까요? 1년에 한두어 달 한국에 나와 있을 때에도 예전처럼 그렇게 막 포근하다거나 하는 느낌을 못 받아서일까요? 아무래도 안착할 곳이 없어 그런 것 같았어요. 예전이면 저랑 시간 보내기 급급하던 지영이도 어느 순간부터는 자연스레 자기 일을 하느라 저를 못 보는 일이 잦아졌거든요. 하긴 항상 뜨겁게 사랑하던 때와 모든 것이 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결혼만 안 했다 뿐이지 20년 가까운 세월을 부부처럼 살았습니다. 그쯤이면 권태기가 오는 것도 이상하지 않고요. 물론 그건 제가 아니라 지영이 입장에서 한 말입니다. 전 안 그랬거든요. 20살 그 시절이나 중년이 된 그때나 여자라곤 지영이가 유일했으니까요. 자기야, 나 다녀올 테니까 밥 챙겨 먹고 있어. 일 때문에 늦을 거야. 일 때문이라는데 뭘 하겠습니까만 왠지 예전과는 달라진 듯한 지영이 모습이 서운한 것만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가 아닐까 합니다. 언제부턴가 땅 위에 있는 집보다 바다에 떠있는 배 안에 있는 조그만 제 침상이 더 편하게 느껴졌답니다. 만약에 그 일이 없었다면 전 60이 넘고 70이 넘어서도 태평양을 떠돌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써주지도 않겠지만 아무튼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렇게 배 위에서 살아가던 때였어요.
당시 제가 타던 배가 말썽을 일으켰답니다. 드문 일도 아니었어요. 워낙 오래된 놈이었으니까요. 보통은 기관장이나 갑판장 선에서 수리가 되는 정도였지만 그땐 그게 안 됐어요. 하는 수 없이 근처 항구에 입항해 수리를 진행하려 했습니다. 선원들 입장에선 굉장히 즐거운 일이죠. 저야 그런데 관심도 없지만 뱃사람 중에선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때 이국의 정치를 맘껏 느끼곤 하지요. 짧으면 열흘, 길어도 한 달이면 수리를 마치고 다시 바다로 돌아가선 그간 못 채운 어획량을 채워야 하는 통에 고생이 갑절이 되는 일이었지만 어디 뱃놈들이 그런 생각을 한답니까? 저야 그저 그 시간 동안 휴식을 취하는 게 다였는데요.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었어요. 도저히 수리가 안 되는 정도의 고장이었답니다. 당연히 난리가 났죠. 어떻게든 현지에서 방법을 찾으라는 게 회사의 지시였는데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조업을 중단하고 귀국하란 명령이 떨어졌답니다. 아쉽긴 해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렇게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바로 집으로 갔죠. 지영이를 놀래키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아직 남태평양에 있어야 할 제가 갑자기 들이닥치면 어떤 표정을 지을지 너무 궁금하대요. 면세점에서 지영이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사서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벨을 눌렀죠. 지영이가 나오면 놀래켜줘야지 싶어 문 뒤에 숨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영이가 아니라 웬 남자가 나오지 뭡니까? 처음엔 제가 집 호수를 착각한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집 주소는 맞았습니다. 에이, 누구세요? 저 여기 윤지영 씨네 집 아닌가요? 맞는데요. 누구세요? 그 말을 듣는데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저를 뭐라고 소개해야 되나 싶어서요. 스스로는 저를 지영이 남편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렇게 물어오니 쉬 대답이 나오질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지영이 애인입니다. 네? 이 사람 술 먹었나? 누님이 남편이 어딨어? 아니, 애인이라고 했나? 그럼 더더욱 말이 안 되지. 누님 애인은 난데. 당신 도대체 누구야? 저 진짜 바보 같았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지영의 애인이라는 남자의 호통에 당황해 도망치듯 자리를 떴으니까요. 한참을 달린 후에 어느 버스 정류장 의자에 앉아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예전에 선배들이 한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원양어선을 타려면 나처럼 홀가분해야 하는 거야. 그거 알지? 원양어선 타러 나온 유부남들이 막상 시간이 흘러서 집에 가면 자기가 모르는 애기 울음소리 들리더란 말. 아이 뭐 드문 일도 아니지. 여자도 내 품에 있을 때 내 여자지. 안아줄 남편도 없는데 요즘 세상에 누가 지조를 지키냐고. 저야 결혼을 한 것도 아니었고 무엇보다 지영이가 그럴 여자가 아니라는 확신이 있을 때여서 그런 상상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다른 유부남 선배들은 꽤나 심각한 표정이더군요. 설마 그럴까 싶었던 그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방금 전 보았던 그 남자가 지영이와 특별한 관계란 건 분명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주인도 없는 집에서 그렇게 헐렁한 옷을 입고 있을 리가 없으니까요. 제가 너무 안일했던 거죠. 전 왜 지영이가 항상 저만을 바라보며 살 거라고 생각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따지고 보면 세월만 길었지 실제로 알콩달콩 살았던 시간 자체는 얼마 되지도 않은 사이인걸요. 그러니 충분히 지영이가 그럴 수 있지 않나 자주하다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결혼만 안 했을 뿐이지 전 지영이를 제 아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그 긴 시간 꼬박꼬박 월급을 다 보낸 거였고요. 너무 화가 났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집을 뒤엎어버릴 마음으로 일어서려는데 왠지 그런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이지 뭡니까? 무슨 기분이었는지 잘 모르겠더군요. 꼭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조업을 하고 온몸에 기운 다 빠진 채로 밤바다를 올려볼 때의 그 막막함 같은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이 다 부질없어지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달려가는 대신 근처의 허름한 술집으로 향하는 것도 그래서였습니다. 별들이 쏟아지는 밤바다를 보며 막막해질 때면 어김없이 혼자서 술을 홀짝이던 그때의 습관을 반복한 거였어요. 조업 중엔 술을 먹으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안 먹는 것도 아니었답니다. 경험 없는 초짜들이 그러면 행여 사고가 일어날까 싶어 사관들이 단단히 막기 일쑤였지만 저처럼 노련한 베테랑한테는 잘 그러지 않는답니다. 서로 존중해주는 의미랄까요. 그래도 일하는데 지장을 끼치지 않음을 알기 때문이었죠. 분명히 저는 네온 쌓인 화려한 도시에 있음에도 마치 바다에 떠있는 듯한 심정으로 술을 기울였습니다. 술이 들어갈수록 차분해지는 마음을 들여다보며 스스로 놀라기도 했어요. 사실 말을 안 한 거지 모른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때는 내가 배를 타지 않기를 바라며 내 소매자락을 움켜쥐던 지영이가 언제부턴가는 내가 배를 타지 않는 게 못내 불안하고 불편하다는 식으로 반응했으니까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던 어린애일 때야 그랬다 쳐도 알 것 다 알아버린 중년의 남성이 되고서도 그걸 모를 리가 없었죠. 다만 인정하기 싫었을 뿐이었답니다. 그걸 인정하는 순간 제 청춘의 모든 순간들이 부질없이 되어버리니까요. 생각해보면 제가 배를 탄 건 지영이와의 미래를 그리기 위한 수단이었지만 죽을 만큼 힘들고 때론 진짜 죽음의 위기를 수차례 겪으면서도 끝끝내 무거운 그물을 끌어올릴 수 있었던 건 모두 지영이와 관련이 있었고요. 그랬던 지영이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걸 인정하게 되면 제가 20년 가까이 배를 탄 게 모두 헛된 일이 되는 거였죠. 그래서 알면서도 모른 채 하려고 기를 쓰고 애를 쓴 거였답니다. 그때는 그랬어요. 어리석은 생각이었어요. 60이 넘은 지금 생각해보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다 싶거든요. 제가 지영이한테 그 어떤 확신도 주지 못했으니까요. 정말로 그랬다면 하다못해 혼인신고라도 하는 게 맞았겠죠. 근데 안 그랬답니다. 지영이가 결혼식도 혼인신고도 필요 없다고 말해서 그랬다고 변명하겠지만 그건 그냥 변명이었어요. 진짜로 제가 원하고 바랬다면 그래야 했겠죠. 어쩌면 그리도 미숙한 인간이었는지요. 그러나 당시엔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취기가 오를수록 머릿속은 명확해져 갔습니다. 어쩌면 오해일 수도 있고 서로 사실이라고 해도 지영이와 이야기를 해야 했습니다. 지영이의 마음이 뭔지 확실히 알아야 정리를 하든 혹은 새로운 출발을 하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답니다. 오빠, 지금 어디야? 오해야. 빨리 집으로 와. 자세한 건 집에 오면 이야기해줄게. 그 말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사실이 뭐였건 일단은 지영이가 나를 위해 그런 말을 해줬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다시 배를 눌렀습니다. 이번엔 남자 대신 지영이가 저를 맞았고요. 오빠, 오해하면 안 돼. 걔 내가 데리고 있는 직원이야. 어제 우리 집에서 직원 회식을 하고 술에 취해서 있다가 오빠를 봤나 봐. 걔는 오빠 존재를 몰라. 그래서 오빠가 내 남편, 아니 애인이라고 하니까 순간 장난기가 발동했나 봐. 내가 엄청 혼내서 보냈어. 미안해. 사실인지 아닌지조차 중요하지 않다고 느껴진 이유는 뭐였을까요? 어쩌면 저 미리부터 포기하고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도 그나마 위안이 되는 건 지영이가 내가 상처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변명하고 있다는 것 뿐이었으니까요. 그런 거였구나. 아이, 난 그런 건 줄도 모르고. 됐어. 그럴 수도 있지. 그 말에 비로소 안심하는 지영이를 보며 저 역시 기뻐했습니다. 지영이와는 좀 다른 의미였겠지만 아무튼 그랬어요. 갑자기 오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가지고 온 선물을 주니 또 좋아하더군요. 예전 생각이 나대요. 제가 그물에서 나온 희귀한 조개 껍질을 줬을 때 기뻐하던 지영이의 모습 말입니다. 단돈 100원의 가치도 없는 알량한 조개 껍질 하나에도 진심으로 기뻐하던 지영이. 그러나 세월이 너무 많이 흘렀습니다. 더 이상 지영이는 조개 껍질에 즐거워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답니다. 남자를 쫓아 보내면서도 집안 여기저기 남아있는 남자의 흔적을 지우지 못한 지영이를 보며 마음을 정리해갈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함께 귀국한 선원들과 나머지 일정을 가져야 한다는 핑계로 집을 나섰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서였습니다. 제 젊은 나를 지켜준 여자였습니다. 비록 그 여자가 제가 아닌 다른 남자를 선택했지만 그걸로 그녀를 비난할 수 없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위해 조그만 선물도 준비했어요. 어르신들이 보기엔 참 유치할 테지만 그게 지영이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고요. 20년 가까이 칠흑 같은 바다의 밤을 지켜본 탓에 꽤나 철학자처럼 행사하는 게 웃겼지만 그땐 그랬습니다. 모든 생각이 정리된 후 지영이를 만났어요. 이거 받아. 뭔데? 다이아 반지? 설마 이거 나한테 청혼하는 거야? 그 짧은 순간에도 지영이의 표정을 살필 만큼 저는 마음이 정리가 된 모양이었어요. 분명한 건 별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당연했겠죠. 저는 이미 과거의 남자였으니까요.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주고 싶었어. 예전에 진짜 주고 싶었는데 그땐 그럴 형편이 아니었어서. 진짜 다른 의도 없어. 그냥 주고 싶어서. 그러니까 받아줘. 그래? 그런 거라면 뭐. 근데 이거 몇 부야? 지영이의 눈이 반짝이더군요. 제 마음이 얼마나 큰지보다는 다이아가 얼마나 큰지가 더 중요해 보였습니다. 그걸 보니 완벽하게 마음을 정리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동안 고마웠어. 그리고 많이 미안했고.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 이제 지쳤어. 배도 사람도.
진짜 이상하네. 도대체 왜 그래? 그냥 지쳤어. 이제 쉬고 싶어. 그냥 조용한 시골 마을에 조그만 집 짓고 그렇게 살았으면 싶어서. 나보고 같이 그렇게 살자는 말이야? 아니야. 나 혼자 살 거야. 넌 네 인생이 있으니까.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해. 네 인생, 네 젊음 다 날려버리게 한 것 같아서. 그러니까 지금 헤어지자는 말이네. 맞아? 헤어진다기보다는 우리 인연이 다 한 걸로 인정하자는 거야. 참 어이없다. 자기 말대로 내 젊음 다 갉아먹고 이젠 버리는 거야? 왜? 내가 늙고 시들어서? 그래서 젊은 여자라도 찾을 거야? 그런 거 아니야. 자기도 알잖아. 우리 인연 끝난 거. 원래 도둑이 제발 저리는 법이죠. 제가 힐책한 것도 아닌데 불끈하더군요. 설마 나 의심해? 그 남자 직원이라니까. 진짜 기가 막혀서. 그래 끝내. 근데 이대로는 못 끝내. 내 인생 가져갔으니 위자료는 받아야겠어. 그간 내가 번 돈 모두를 다 줬어. 그거면 안 될까? 겨우 그걸로 퉁치겠다고? 그렇게는 못해. 당신 있는 거 다 줘도 될까 말까 한데. 왜? 돈이 없어? 그럼 배를 다시 타. 그래서 돈 벌어서 갚아. 5년이건 10년이건. 그 말을 듣는 순간 확실히 알았습니다. 저를 사랑하던 지영이는 더 이상 없다는 것을요. 지영이도 알았을 겁니다. 그간 제가 준 돈으로도 충분하다는 걸요. 실제로도 적지 않은 액수였고요. 마지막인데 얼굴을 붉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잘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끝난 줄 알았습니다. 제 청춘의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녀와의 이별치고는 참 허무했답니다. 거기까지여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저도 지영이에 대한 추억만으로 남은 평생을 살았을 겁니다. 근데 그럴 수 없게 하지 뭡니까? 아무리 철학자, 운운 해봤댔자 그 충격이 가실 리가 없었어요. 모든 의욕을 상실하고 집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바깥 출입도 하지 않은 채 말입니다. 그런데 벨이 울렸어요. 지영이었습니다. 돈 없다면서. 이 아파트가 얼마짜린데. 그러면서 한 푼도 안 주고 입을 씻겠다고? 이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지영이가 제 아파트로 쳐들어왔답니다. 지영이 말대로 아파트가 꽤 비싼 건 맞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저희 원양어선 선원들은 월급보다 인센티브가 훨씬 많다고요. 제가 그 돈을 꼬박꼬박 모아 제 선배에게 맡겼답니다. 대학 시절 함께 운동하던 선배였는데 그 선배가 어울리지 않게 증권사에 들어가 돈을 굴렸거든요. 그걸 보고 비난하던 사람들도 많았는데 전 안 그랬어요. 사람마다 다 갈 길이 다른 법이니까요. 원체 따르던 선배라 그 선배에게 돈을 굴려달라 그랬습니다. 선배는 제가 바다에서 물고기와 씨름할 동안 제 돈을 차곡차곡 불려주었고요. 이 아파트도 선배의 권유로 구입했답니다. 처음 살 때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대한민국 부동산이 너를 띄면서 고가의 아파트가 된 거고요. 그것 말고 주식도 상당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역시 선배의 도움 때문이었죠. 그걸 지영이가 알게 된 모양이었어요. 지영아,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러지 말자. 그냥 가줬으면 좋겠어. 진짜 갈수록 이혼을 했으면 위자료 주는 게 당연하지 않아? 난 그럴 자격 있어. 사실혼이란 말 들어봤어? 혼인신고 안 해도 진짜 부부처럼 살았다면 실제 부부처럼 위자료 줘야 한다는 말이야. 정 싫으면 그대로 있어. 내가 소송 걸어서 직접 받아낼 테니까. 진짜로 그러더군요. 기가 막히더군요. 사람에 대한 믿음이 절벽으로 내려박혔답니다. 정말 위자료를 줄까 싶었습니다. 돈이 뭐 그리 중요해서요. 근데 선배가 그걸 막아주었답니다. 무기력한 저를 대신해 온갖 증거를 다 모아주었어요. 지영이의 남자 관계부터 그간 제가 주었던 돈의 내역까지요. 저와 사실혼이라고 주장하던 지영이가 그간 서너 명의 남자와 동거했다는 기록까지 나오자 비로소 꼬리를 내리더군요. 그러면서 자기 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그러니 자기를 불쌍히 여겨 돈을 달라던 지영이를 보며 전 서울 생활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으로 내려와 조그만 배 한 척을 사서 소일거리 겸 뱃일을 이어가고 있어요. 큰 돈이 되는 건 아니지만 역시 좀 뱃놈인가 봅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헤칠 때면 그렇게 마음이 편해질 수 없으니까요. 아마 죽을 때까지 그러지 않을까요? 어떻게 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습니까? 다 이야기하고 나니 진짜 별거 없네요. 그냥 바보 같은 뱃놈의 투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어여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